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합니다. 예, 제가 한 30년, 약 30년 전쯤에 95년에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왜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축제를 저렇게 열심히 하지? 뭐 그런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귀국했을 때까지만 해도 축제 같은 뭐 저런 거를 무슨 박사 논문을 쓰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그런 축제가 일종의 무형유산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시키는 거를 한국에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뭐 그럴 때였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니까 축제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지역에 많은 축제들이 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3천 개 정도 지역 축제가 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축제 연구를 갖고 들어왔을 때는 소위 그 인문학자들, 인문학적 관점에서 축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적 관점의 축제 연구자보다는 이제 빠르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축제 관련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관광 쪽으로 많은 연구가 됐고 많은 지원이 나오고, 그래서 관광 목적의 축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축제는 관광이다라고 하는 마치 그 등식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역으로 인문학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 축제라고 하는 분야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제 이런 약간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런 유형유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유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낙후되면서 지역을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효과를 크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속화된 중앙 집중화 정책에 반해서 좀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 특히 이 원소스 멀티 유스가 굉장히 그 폭이 넓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네스코의 2000년 초부터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뭔가 지정을 할 때 우리나라가 또 기민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대응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페이퍼 작업도 아주 뛰어나고요. 아주 유네스코에 아주 페이퍼를 굉장히 잘 쓰는 걸로 유명해서 한국은 이제 그만 등재 신청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등재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작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법이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지정 작업에 신청은 하긴 했지만 2015년 좀 법이 좀 늦게 지정이 됐죠. 무형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로 여기 초빙석자 연구위원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면서 거기서 이제 문화, 예술, 문화산업, 관광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 연구에 기반을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정책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 있었지만 축제를 같이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축제 관련한 이제 글도 쓰고 발표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와 관광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는 관광도 굉장히 중요해. 문화 갖고 이거 먹고 살 수 있겠니? 관광으로 해서 실제 효과를 내야지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 쪽에서는 관광 쪽에 가서는 니네 관광만 해갖고는 이 진정성이 없어.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진정성, 뭐 이런 정통성, 역사성, 콘텐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면 돈만 생각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 다 욕을 먹고 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맡다가, 요즘은 뭐 그게 아니야, 제 말도 조금 말이 되네. 그게 최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의 그 학문적 그 리미트 한계,
한계가 아주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문적 영역에 그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우리 지금 이런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형유산하고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발제문에 썼듯이 무형유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하고 이 관광자원하고는 거리가 이제 굉장히 먼데 이거를 이제 좁히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앞서가는 분들은 무형유산을 바로 관광자원 하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관광자원 하겠다 그러고 관광에 계시는 분들이 무형유산을 바로 갖다가 쓰고 하니까 둘 쪽에서 다 왜곡된 현상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돼서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 국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일반인들한테서는 이 무형유산과 관광자원은 아주 거리가 먼 거였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그 자리를 좀 그 간격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뭐 관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봤더니 뭐 국가유산 포털 국립무형유산원 여기 앞에 있는 거 국립문화유산원 이건 국립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요. 1년에 한 100 몇억 관리하는데 조금 약간 경직된 관리라고 해야 되나 재미없습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항상 느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아태 무형유산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새빵살이 한다 그러고 여기에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저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인지도 모른다. 전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입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어쨌거나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요 바로 앞에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요즘 플랫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작업한다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진흥원,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라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법이 바뀌어서 문화라는 용어보다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이제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관련한 실무 업무를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 선릉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연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사실 아는 사람만 가서 보지 일반인들한테는 참 접근하기 어렵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아직은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와 관련된 홈페이지 사진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좀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 몇 년 전에 한번 간단한 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은 아니라 몇 년 된 거라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느낌적 느낌으로 훨씬 프랑스는 우리보다는 조금 일반인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이런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구글에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가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는 뭐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프랑스 얘기를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데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 프랑스를 조금 더 아니까 프랑스 사례를 조금 들으면서 비교 이해를 하고자 했고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아까 국립무형유산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저기 국가무형문화유산 인간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지원금도 하고 이렇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아까 아태 무형유산 센터는 또 아시아 태평양을 전부 관리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의 전체 무형유산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아닌
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문화유산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지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찾으려면 이것도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싹 해놨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한 방에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다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손이 빠지도록. 이게 말이 안 되죠. 막 등재하려면 돈 엄청 들이고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등재하고 몇 번의 심사를 거쳐서 하면서 실제 그와 관련한 데이터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알고 들어가서 찾아야지 일반인들은 리스트가 이렇게 쫙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그럼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럼 뭐야?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게 뭐야라고 물으면 애들이 이제 막 핸드폰을 들어서 검색을 해보죠. 막 검색을 해서 막 나와요. 그러면 뭐 단오제네요. 이러면서 농악이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만큼 우리가 이제 지정할 때는 열심히 지자체 장이 막 압박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 문화유산 지정해야 돼. 그리고 막 문화재청에 독려하고 우리나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가서 막 한 번에 세미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아니 왜 후속 작업 안 해? 이러고 이제 또 막 이제 삐딱하게 비판을 하면 쟤는 왜 맨날 저렇게 비판만 하니? 쟤는 다음부터 부르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추세를 좀 보시면 순서대로 2000년 초부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종로제래 신청했어요. 저거 막 거창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졸려 죽겠지만 너무 졸리고 근엄해가지고 도대체 뭐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막 근엄하고 막 고유하고 지독히 한국적이고 막 이런 거 특정한 소수 전문가만 향유했었던 것만을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하다가 점차 하다가 유네스코의 지침, 유네스코 위원 전체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지침이 점차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런 고유한 막 독특한 문화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거를 주로 선정하기로 하자라고 유네스코에서 약간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김장 문화, 김장 배추가 아니라 김장을 하는 문화, 그다음에 농아, 줄다리기, 해녀문화, 씨름, 연동의 한국 탈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요 최근에 지정된 것들은 앞부분에 지정된 것들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일반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변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되기 전부터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350년 된 거의 이제 400년 돼 가는데 가장 오래된 축제로 알려져 있고 뭐 지금은 워낙 축제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축제가 많아서 약간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였고 옛날에는 강릉 단오제 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막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취재도 해가고 그랬습니다. 뭐 강릉 신주를 빚는다, 술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성황당에서 이제 막 굿 푸닥거리 하는 거, 돼지머리 놓고 그다음에 신대 이렇게 들고 행렬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문화를 형성을 했었죠. 축제의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강릉에서도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강릉과 단오제 그래서 이게 잘 나가니까 이제 한때는 또 국제 관광 상품 뭐 이렇게 국제 관광 관광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단오제 관련한 문화예술 관련하신 분들이 뭐 엄청 비판을 했죠. 거기다 관광자를 왜 붙이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관광자가 빠졌고 다시 강릉 단오제라는 이름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문화 관광을 같이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쨌거나 강릉 단오제 한산 모시자기로 저기 충남 한산에 한산 모시로 이렇게 짜는 거 이제 여성들의 그 아주 고단한
고단한 작업인데 가서 보면 정말 가슴이 탁탁 맥힙니다. 그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한산 모시 짜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거나 한산 모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래서 한산 모시, 강릉 단오제, 그다음에 이제 연등회 이거는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이제 가장 큰 행사이고 서울에서 저기 종로, 청계천, 광화문을 전부 다 막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연등에 연등 그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부 외국인들은 전부 다 모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로 벌어지고 있고 요 세 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제가 이렇게 세 개를 해놓은 거는 이 세 개가 그나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다른 것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정되고 그냥 지정되고 나서 끝. 뭐 탈춤 같은 건 탈춤이 이제 몇십 개 되는데 열심히 하는 탈춤 단체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저기 리스트가 한 번에 나오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유네스코 본 홈페이지 가가지고 일일이 찾은 거예요. 이 노고를 좀 알아주십사. 예. 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됐는데 프랑스는 처음에 프랑스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약간 흐름이 있는데 프랑스는 별 흐름이 좀 없어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거인 뭐 워낙 그 프랑스가 유럽이 거인 문화 거인 신화가 유명하니까 거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RL이라고 쓴 거는 이제 리얼 라이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독특한 뭐 문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뭐 빵도 있고 바게트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훨씬 더 다양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또 이제 개수도 훨씬 많습니다. 시작은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2개인데 프랑스는 28개. 제가 가장 최근에 이건 자료를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좀 많고요. 프랑스도 이제 이 무형유산에는 또 강력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더불어서 중국은 아예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국에 관련한 무형문화유산 리스트가 없더라고요. 왜 유네스코 본 홈페이지 왜 그런 걸 정리를 안 해놓나 몰라요.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혹시 유네스코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제 건의를 조금 받아서 나라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특성과 뭐 이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고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전통성과 현대성의 융복합 뭐 이거 굉장히 언제서나 굉장히 아주 오래 전부터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고 특히 융복합적 활용. 그다음에 축제나 의례 이런 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현을 하면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변형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ICT 테크놀로지와 결합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형 문화유산하고 다르게 무형 문화유산은 무한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그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제 예술형 콘텐츠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무형유산 그대로 일차적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예능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 콘텐츠로 전주 세계소리 축제라든지 춘향제라든지 무술 문화 교류 축제라든지 이게 1차 살짝 변형한 거죠. 살짝 변형한 거. 그다음에 이제 영상물로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디냐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하는 영상물 이런 무형유산과 관련된 영상물과 관련한 축제를 매년 벌인대요. 그다음에 축제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축제로 축제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처음에 거의 30년 전에 축제 갖고 학예 논문 갖고 들고 왔을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거하고는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요즘은 축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축제가 사방에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급격하게 난리 법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경행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고 제발 그 축제 좀 하지 마. 축제 예산으로 1년에 한 3천억, 4천억이 들어가는데 국고 지방배 전부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급격히 축제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이제 공공재원, 공공세금으로 축제 비용을 충당을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일한 걸로 세금 내는데 저게 쟤네들 놀고 먹는 거에 다 쓰네. 뭐 이런 걸로 비판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뭐든지 급격한 증가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우리 축제와 관련된 뭐 사례들은 무형유산이 축제와 관련된 거는 뭐 다 아시죠.
뭐 그림만 봐도 다 아는 거, 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관광 효과도 엄청나게 많이 높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및 체험형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잘 이렇게 활용이 되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해녀라든지 이것도 부여군의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제 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가 있대요. 이거는 일본의 가나자와의 이제 무형유산 공예 학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아주 겉에서 보면 아주 허름하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학교인데 안에서는 뭐 굉장히 전 세계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무형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프랑스 어딘데요? 프랑스 무형문화유산 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화를 하는 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주요 목적인데 이제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다. 무형유산과 발굴하고 보호하고 이거로 관광 자원까지 하는 그 필요성.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사회 지도자급들, 뭐 관련 분야, 아카데믹 필드에 계시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아니 무슨 관광이야, 관광에 이런 우리의 고유한 무형 유산에 관광같이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상품아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정책 결정하시는 뭐 정책 결정자들도 자기의 영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벗어나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형유산과 이 관광은 이 섹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돈이 나아가는 그 통로도 틀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틀리고 칸막이 부서간 칸막이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제 그런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벽을 뚫어야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의 성공을 뚫어야만 성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릉 단원시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김장문화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유산청이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아까 얘기한 1조 5천억, 1조 4천억 엄청난 돈을 씁니다. 국가유산청은 뭐 갈수록 그 위상이 커져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무형유산 뭐 이런저런 유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화유산청으로 바뀌기 전에는 활용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활용을 하는 걸 전담하는 전담 부서가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활용국이 없어졌어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 조직도가 저 충격받았어요. 활용국이 없어지면 그럼 활용은 안 해? 처음에 한 20년 전에 그때 활용국이 없고 그냥 활용광과 그래서 예산이 6억 정도 그래서 6억 갖고 뭐 하니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막 활용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 활용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100억, 200억 계속 올라가면서 활용국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신청하는 걸 문화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예산도 굉장히 늘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활용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작은 팀 하나가 만들어져 조금 있다가 조직도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따가 얘기할 거고 관련 정책이 사각지대에 모여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 간 칸막이 행정 업무에 약간의 그 장벽을 뚫지 않으면 어려운데 아직도 그 장벽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발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운 여름에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제가 더운 여름에 만들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재현과 융복합, 상호작용의 선순환 구조라고 거창하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일단은 재현하는 단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무형유산 그 오리지널한 그 형태 그 자체를 재현하는 단계. 아직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 기술, 뭐 기능, 지혜, 지식으로 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 보존, 전수, 디지털 DB. 뭐 아직도 디지털 DB 하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DB 하기도 바빠요. 막 그 왜냐하면 무형유산은 이렇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존단체, 기능 보유 전수자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도 왜 제가 안 되고 왜 내가 안 되고 제가 됐어 뭐 이런 또 누가 전수자가 되냐 안 되냐 누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 받느냐 안 받느냐로 또 맨날 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관계하시는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제 전수자 지정하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이런 걸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아, 왜 그런 거 구체적으로 묻냐고.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나마 내가 오랫동안 나만이 갖고 있었던 기술을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또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돼. 뭐 그 지원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뭐 지원 대상 선정하고 지원 규모 뭐 이런 거가 이제 고민인 거고 요거의 일차 활용 지금은 여기까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교육, 축제. 그래서 복제하고 재창조하고 예술 융합 교육 콘텐츠 제작하고 정보 DB로 구축하고 여기서 이제 예술 창작 예술가들이 이제 서서히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술 창작자, 기획자, 예술 창작자, 기획자는 원래 무형문화유산의 오리지널한 그런 테크닉 갖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보편적인 예술 창작 기획자 이런 분들이 요 오리지널한 그 콘텐츠를 좀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교육, 축제 기획, 미디어 매체. 그래서 예술 창작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제 1차 활용 융복합이라고 받고 그다음에 2차 활용은 이제 그 상품화해서 뭔가 돈 되는 거리로 여기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돈이 없으면 돈이 그러니까 국고가 지원이 되든 지방비가 지정이 되든 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렇게 계속 돈 들이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돈 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문화 상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문화공간 브랜딩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기 위해서 뭐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문화 콘텐츠, 문화 상품, 예술 상품, 기념품,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 영상 기획 제작, 문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양한 시장 가치, 대량 생산 가능성, 상품 제작 지원, 뭐 저작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아직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작권 문제 이거 사실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서 뭔가 막 일이 터져야 여기에 관련한 법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아직 뭐 아무 일도 벌어지고 아니기 때문에 뭐 저작권 문제로 뭐 저작권 이거 뭐 할 거리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활성화된다면 저작권 왜냐하면 이쪽에 오리지널한 그 소스를 갖고 있는 분들과 이걸 활용한 사람들 간에 뭔가 문제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3차 활용 관광 자원화까지는 좀 깨지긴 했는데 공연 관광 지역 연계 축제 마케팅 관광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에이전트 뭐 관광 상품 제작 여행사 공연 기획자 마이스 이것도 일종의 마이스죠. 마이스. 그 컨퍼런스와 국제 그 미팅 뭐 하는 것들 뭐 합쳐가지고 그래서 전통과 지혜의 생산물이 관광 소비의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면서 이제 여기서 뭐 어제도 아마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정통성과 이 상품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이 상품성 때문에 우리의 전통성, 정체성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항상 그 옛날에는 인류학자하고 관광학자가 만나면 맨날 싸웠어요. 아프리카 케냐를 관광 자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관광 자원을 하는 게 맞아?
케냐에 관광 자원 하려면 전부 미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돈 다 들어갔는데 관광이 그게 맞는 거야? 케냐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듯이 무형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하면 그 무형문화유산의 오리지널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오리지널한 소스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 변형된 것만 사람들이 기억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맨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적당히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문화의식 수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걸 생산하고 기획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의 가치를 끊임없이 교육하는 이런 과정, 인식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는 단계가 3차 활용인데 뭐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이거를 하면 제가 이제 그림에서 짜게 봤습니다. 앞에 그림을 짜게 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바로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원소스를 그냥 갖다가 바로 써요. 이 중간 단계 다 생략.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한 소스의 내용이나 특성이 다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이 원천 기술을 가진 예, 원천 콘텐츠를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돈으로 상품화돼서 그냥 단발적인 그 상품으로 기획되고 끝나버리는 이런 사태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다면 이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득, 그다음에 브랜딩 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효과가 다시 원 단계로 가가지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제고시키고 우리가 저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식을 좀 더 높이는 효과를 내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갖도록 갖도록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1차 활용, 1차 재현하고 융복합되는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한 콘텐츠를 재현하는 거 이거는 융복합되는 사례들. 네, 문화 상품화 조금씩 있습니다. 해녀 뭐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까 나온 대로 공연에서 이제 공연 상품으로 판다거나 그리고 관광 자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상품화하는 거 이거 다 깨지긴 했는데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이게 뭐죠 구찌인가요? 여기서 이제 해녀의 이런 의상을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 뭐 대량 상품화는 아니겠지만 약간 컨셉용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뭐 저절로 거치지는 않겠죠. 그걸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무형문화유산 보존단체, 기능 보유 전수자에서부터 관광 홍보 마케터, 여행사, 공연 기획자, 관광상품 뭐 이런 데까지 가는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따로 놀지는 않고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 문화와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이 싸울 일이 전혀 없고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것들을 널리 확장시키는 작업을 못하고 또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쪽에 원소스가 오리지널한 소스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지원 대상, 그다음에 융복합 과정에서는 예술 창작과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지, 문화 상품화에서는 시장 가치나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광 자원에서는 이게 관광 소비 대상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데 이 생겨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 전주 한옥마을이 뭐 저같이 전주 외부에서 가끔 전주에 오는 사람들은 이 전주 한옥마을이 뭐 유형 유산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 유산으로 놓고 볼 때 여기 오버 투어리즘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고유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관광객들이 너무 와가지고 주변이 전부 그냥 닭꼬치장으로 변했고 그냥 닭꼬치 냄새만 철철 넘쳐 전주에 오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들을 조금 줄여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주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아직도 부족해 우리는 더 와야 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관광객의 수용의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이제 너무 많이 왔을 때 생기는 부작용, 아마 이거는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에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했을 때도 생기는 부작용하고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무형과 다르게 유형과 다르게 무형은 그렇게 유형 문화유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만큼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무형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공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훨씬 그 확산 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나 갈등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아직은 공공재원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관련 법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나는 거만이라도 좀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적어봤는데,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조를 위한 협약, 아까 말씀드린 협약, 그다음에 무형문화보존법, 그다음에 이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다양성법, 문화기본법, 관광진흥법.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 법 내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뭐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럼 열심히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의 뭐 관광활용 진흥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건데, 뭐 법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이 좀 센 곳이니까 조례라도 좀 만들고 그것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래서 국회의원을 움직이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법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너무 일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활용과 관련돼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센터,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진흥원, 여기 돈이 굉장히 많아요. 콘텐츠진흥원,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무형유산을 좀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도 좀 하라고. 여기는 주로 유형만 하죠. 콘텐츠진흥원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 1년에 한 7, 8천억 원을 씁니다. 관광공사가 이제 최정점에 있는 거죠.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하는데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유산청하고 관광공사 협업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협업을 정말 안 해요. 못 해요. 하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협업하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뭐 관광 ODA 같은 사업 같은 걸 하면, 우리나라 ODA 사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유산청하고 관광공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관광 ODA도 많은데 절대 협업을 안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국가유산청 대표라고 안 하고 청장님이랑 관광공사 사장님을 딱 붙여놓고 정말 얘기를 시켜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거가 협업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왜 당신네들은 협업할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협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그냥 무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유산청, 여기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최근에는 이쪽에 요 국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여기 활용국이 있었어요. 싹 없어지고 뭐가 남았냐면 국가유산 산업육성팀, 꼴랑 산업육성팀 하나 남겨놓고 활용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오리지널한 유산만 그냥 그대로 보존하겠다, 그 시그널을 강력하게 펼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안타깝죠. 돈을 1조 6천억 원이나 1조 5천억 원이나 쓰는데. 그럼 그거에 이제 국가유산청의 손발이 되는 국가유산진흥원, 여기서 조금 다루긴 하는데 무형유산진흥본부가 있어요. 문화유산활용본부, 무형유산진흥본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이거는 유네스코만이 아니라 전부 무형유산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긴 하는데 여기도 무형유산팀, 뭐 여기도 이제 공예, 뭐 한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도 사실 아주 확장적인 활용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국가유산진흥원에 제가 비상임 이사라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상임 이사님한테
아, 왜 무형유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세요? 막 이러면 우리요 저기 인천공항에 가서 공연도 하고 김포공항에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오리지널한 소스에서 2차 활용, 살짝 활용하는 거 정도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국가유산진흥원이 그 정도면 딴 데는 말 안 해도 어, 될 정도로 굉장히 미약화되는 것이죠. 이거 성공 사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성공시킬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잘 되고 있는 사례들. 그래서 프랑스에서 7년마다 리무쟁의 성유물 이제 성유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물 기독교 성인들의 이제 유물들을 이렇게 소풍 보내는 이런 날인 것 같아요. 일본의 맛제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기독교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뭐 프랑스가 말은 카톨릭 국가지만 사실 카톨릭 교회 가는 사람의 비율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종교적인 전통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레네 산막에 하지 우리도 하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하지를 옛날에 우리 쥐불놀이 하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불을 놓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불에 이렇게 뭐 마늘 같은 걸 마늘을 던져 놓고 마늘을 깨서 마늘을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은 감기가 안 걸린다거나 불 위로 이렇게 남녀가 손 잡고 뛰어넘으면은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속설들을 이제 즐기면서 하지 축제를 벌입니다. 피레네 산맥의 하지 불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요거 이제 어, 연도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선정된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로타뉴의 전통, 브로타뉴가 저기 프랑스 저기 북서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페스트 노즈라 그래서 전통적 집단 연행이라고 해요. 우리 강강술래 같은 뭐 그런 식의 춤을 추는 놀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로 이렇게 큰 축제로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얘기한 그 거인상 뭐그 거인과 관련된 것도 이제 축제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게 계획이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 다 알 정도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 소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 축제,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날 축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면서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대박을 쳐서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이거를 보면서 오유 재밌네. 근데 저게 어디서 나온 거야? 보니까 이제 이게 죽은 자들의 축제라고 하는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또 갖게 되면서 멕시코에서 왜 이런 거를 죽은 자들의 축제를 하지?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뭐 무형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문화상품화의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례를 멕시코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강릉 단오제. 단오제 아까 이거는 뺄까 하다가 이제 여기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강릉이 저 강원도 오른쪽 동쪽에 있는 단오제 우리나라 최초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단오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축제였지만 이제 요즘은 단오제가 왜 가장 큰 축제였냐면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 농경의 흐름에 단오제가 딱 맞아요.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신나게 먹고 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오제가 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뭐 남원에도 단오제가 있죠. 근데 남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전주에도 단오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행사를 하는 게 전주, 남원, 강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황 제사 지내고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제사 절하는 걸. 이거 신이 이제 길거리에 신행차, 그다음에 이제 성황당에서 굿하는 거, 뭐 농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관노 과명극, 강릉의 유명한 광로 과명극도 축제 때 같이 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무형문화 유산의 관광 자원화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